세종을 보면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깨닫게 된다. 언어학, 과학, 음악, 사회복지, 군사까지 당대 모든 분야의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려 백화만발의 시대를 이끈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 진정한 통합형 인재란 세종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나의 수식어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죄송스러운 세종의 삶을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들어보자. 세종은 본투비 세자, 준비된 왕은 아니었다. 세종과 정비 민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종은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왕이 된 걸까? 일단 원래 세자였던 양녕이 문제였다. 양녕은 공부보다는 활쏘기, 사냥, 여자를 좋아해서 자주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양녕을 아버지 태종이 자주 꾸짖곤 했다. 그럼에도 태종은 첫째 아들을 품고 가려 했으나 양녕이 태종에게 항의문을 보낸 일로 화가 나서 결국 양녕을 세자에서 패한다. 아마 태종은 패사자를 결정할 때 충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충녕은 어려서부터 영특한 데다 공부를 좋아했고 다방면에 책 읽기를 즐겼다. 후계자 선정에 착수한 후 신하들은 어진이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어진이 충녕이 세자로 봉해진다. 1418년 8월 10일 조선의 제4대 임금 세종이 탄생한다. 세자 자리에 있던 기간이 워낙 짧아 제대로 된 군왕교육은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 준비된 임금이었음을 세상은 곧 알게 된다. 급작스럽게 보위에 오른 22살의 젊은 임금은 두려웠다. 준비 없이 나라를 맡게 되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상황으로 물러앉은 태종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고민스럽긴 신하들도 마찬가지. 이중 권력 속에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인가? 답은 금방 나왔다. 태종은 군사 부문은 자신에게 보고하라 일렀다. 그런데 병조참판 강상인이 세종에게 보고를 했고 분노한 태종은 강상인을 고문하고 관노로 보내버린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태종의 타깃은 세종의 장인 시몬이었다. 태종은 외척을 정리하려고 다시 강상인을 호출한다. 강상인에게 더욱더 모진 고문을 가했고 그제서야 강상인은 취조자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았다. 시몬은 사약을 받았다. 태종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위협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세종은 자기 목소리를 죽이고 철저히 몸을 낮춰 모든 것을 상황의 뜻에 따랐다. 세종 4년 5월 태종이 56의 나이에 눈을 감고 나서야 세종은 최고 결정권자인 진짜 임금이 되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막이 오른다. 그런데 신하들이 새 임금 길들이기를 시작한다. 그동안 태종의 카리스마에 눌려 기 한번 펴보지 못했던 신하들이다. 그들은 세종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데 양녕대군 카드를 꺼내들었다. 양녕대군이 태종의 국산 기간이라 궁에 머물러 있었는데 폐쇄자된 왕자가 궁에 있으면 안 된다며 궁궐 밖으로 내보내라 요구했다. 우애 깊은 세종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사실 세종에게는 신하들을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다. 바로 시몬 사건 재조사. 재조사를 명한다면 당분간은 고란의 비명이 진동하겠지만 진실은 어렵지 않게 드러날 것이다. 관련자들이 처형되고 핵심 실세들이 제거된 자리는 세종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세종은 그것이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는 빠른 길임을 알았다. 그러나 세종은 어렵고 먼 길을 택했다. 피를 부르지 않고 조용하게 그러나 뚜벅뚜벅 황소걸음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다. 세종은 시몬 사건을 들추기는커녕 오히려 시몬 제거에 가담한 유정현을 계속 중용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물었다. 다른 이들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들 속에서 새임금 세종에 대한 충성심이 자라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다. 시간이 지나자 세종과 신하들의 권력 관계도 서서히 역전되었다. 세종은 중요한 일은 반드시 정승들과 의논하여 결정했다. 정승으로서 한번 검증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중용했으니 87살까지 영의정을 역임한 황희가 대표적이다. 정승 중시는 스스로의 제동정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전문가를 중시한 것도 세종식 인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능력만 있으면 신분이나 웬만한 허물도 문제 삼지 않았다. 장형실 같은 노비 출신도 활약할 수 있었던 반면에 문제 많은 인물이 조정의 중신으로 중용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했다. 학문을 좋아하고 토론을 중시하는 것은 세종의 지도력의 주요 원천이었다.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뛰어난 기억력과 타고난 총명함으로 유교, 역사, 의문학, 병법 등 다방면에 걸쳐 최고 전문가의 경지에 이른다. 뚝심과 완벽주의는 세종식 리더십의 또 다른 힘. 대충 하는 법이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세종의 카리스마는 형성되었다.
세종의 집현전 사랑은 특별했다. 왕립도서관인 장서각을 지어 연구 환경을 만들어주고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 사가독서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부돌이들에겐 환상적인 환경. 조선 초기 과거시험은 3년마다 시행하여 33명의 합격자를 뽑았는데 세종시대에는 집현전이 최고의 인재들을 거의 싹쓸이해갔다. 집현전의 자문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새로운 정책의 가부를 결정할 만큼 권위를 받게 되었다. 저술 작업도 본격화되어 농사직설, 향약 집성방, 의방유취, 팔도지리지, 오래의, 동국정운 등 각 분야의 굵직한 성과물이 나왔고 고려사, 실록의 편찬 작업도 집현전의 몫이었다. 집현전을 통해 학문의 진흥을 이끈 세종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통치의 근본을 강화하고 법치를 실현한 것이었으며 둘째, 백관과 유생들의 교육이었고 셋째는 백성의 교육이었다. 이를 위해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기에 이른다. 1443년 12월 30일 세종은 그의 인생 최고의 걸작 훈민정음을 내놓는다. 그동안 훈민정음은 세종의 명을 받고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게 통설이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이날 이전의 실록에는 훈민정음과 관련한 그 어떤 기록도 없으며 집현전이 관여했다는 기록도 없다. 오히려 세종이 직접 만들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또 이상한 게 있다.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운회를 원문으로 번역하라 지시하자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가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다. 집현전이 한 일이었다면 반대할 수 있었을까? 혹은 최만리 모르게 집현전 내부의 비밀팀을 가동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또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의 상소에 세종답지 않게 항변을 한다. 핵심 주제 비껴가기, 비위로 위압하기, 약점 잡기 등 토론의 달인답지 않은 대응이었다. 세종은 왜 항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으며 훈민정음을 비밀로 진행했을까? 그것은 아마 명나라와의 관계 때문일 것이다. 명나라 입장에서 제후국 조선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당시 유학자들에게 자리 잡은 사대인식도 문제였다. 이런 풍토에서 창제 작업을 공론화했다가는 진행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은 직접 비밀리에 창제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국문학계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주제다. 조선과학인물열전의 김호 교수는 세종을 조선왕조 최고의 과학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묘사했다. 온갖 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과학기술 발전에 누구보다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세종 4년 1월 1일 일식이 예보되어 구식예를 행하는 날이었다. 그런데 예보한 시각이 일각이나 틀려 담당관은 곤장을 맞아야 했다. 세종은 일식 계산에 문제가 생긴 건 우리가 쓰는 역서가 중국의 것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세종은 우리만의 역서를 만들기로 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시켰다. 정초, 이순지 등을 시켜 천문과 수학에 능한 이들을 모아 역서를 연구하고 관측기구 제작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라 시켰다. 이천 장영실 등에겐 관련 자료들을 연구하여 필요한 관측기구 를 제작하라 명했다. 양 팀의 협력으로 간이와 규포, 혼천의 등이 만들어졌다. 이를 이용해 한양의 위도가 확인되고 칠정의 운행궤도와 주기도 밝혀졌다. 마침내 조선은 독자적인 역법을 마련했으니 세종실록에 별책부록으로 실려있는 칠정산 내외편이 그것이다. 시계 제작 기술도 발전되어 물시계인 자경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등이 만들어졌다. 시국이, 수표, 풍향계 등도 설치되어 기상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천재력을 발휘한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음악. 세종의 음악에 대한 천재성을 드러내는 일화가 하나 있다. 박연이 만든 평경 시연회가 열리던 날 세종이 시연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소리가 매우 맑고 아름답도다. 다만 이칙 일매 소리가 약간 높은 듯하구나. 박연도 찾지 못한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세종은 작곡의 재능도 보였다.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곡을 만들었는데 용비어천가에 곡을 붙인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과 보태평, 정대엽 등이다. 보태평과 정대엽은 세조 때 종묘 제례악으로 정해져 오늘날까지 연주되고 있다. 세종시대를 문화나 과학이 꼽히던 시대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군사적인 업적도 그에 못지않았다. 세종은 특히 화포에 대한 관심이 커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개량을 독려했다. 마침내 화약, 화포 기술이 모두 명나라를 앞지르게 되었고 실전에 투입되어 북방 영토 개척에 크게 이바지했다. 야인들로부터 자주 습격받던 북방에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4군 6진을 개척하게 했고 그리하여 지금의 한반도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세종이 조선시대 어느 왕보다 백성을 생각한 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당시 관비들은 출산 때 산후 7일의 휴가를 받았는데 세종이 출산 전후 100일로 늘려주었고 후에는 남편도 산후 한 달간 쉴 수 있도록 했다.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이런 세종시대에도 그림자는 존재했다. 세종은 화폐 유통을 적극 추진했다. 그러나 백성은 사용을 꺼렸고 이에 강경한 조치가 취해진다. 화폐가 아닌 것으로 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가산 몰수, 벌금, 곤장에 처한다는 것. 가산을 몰수해버리고 벌금을 내라 하니 결국 사채를 빌리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고 백성의 원성은 노파만 갔다. 사회의 급격한 보수화도 문제였다. 유교 이념, 여자가 대궐문에 말 타고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던가, 서자가 묵과에 응시하는 것을 금하라던가, 가죽신을 서민들이 신지 못하게 하라던가, 이런 보수화 경향을 반영해 나온 대표적인 악법이 수령고소금지법이었다. 종이 상전을 고발하면 무조건 교형에 처하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면 종사에 관계된 일이나 살인한 일이 아닐 경우 곤장 100대,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했다. 30대 중반을 넘기며 세종은 각종 병에 시달렸다. 운동 부족에 과다한 업무, 적당히를 모르는 완벽주의와 늘 새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두뇌. 병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 세종 27년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세자섭정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54세 나이에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하여 눈을 감는다. 재위기간 31년 6개월이었다.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황금시대를 이끈 세종. 그런 그에게도 흠이 없진 않았지만 실록에 담긴 세종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오고 생각해온 것보다 더 큰 거인이었다. 세종은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다방면의 전혀 새로운 일들을 무서운 뚝심으로 이루어 나갔다. 지금 시각으로는 훈민정음 창제가 최고의 업적이지만 당시의 눈으로 그것은 세종이 이룬 숱한 창조의 작은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